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네 번째 영상인데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신경망 마지막 내용입니다. 신경망 마지막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심층 신뢰망 및 오토 인코더에 대한 내용을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까지 중요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부터 이제 역전파 알고리즘의 변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것이고요. 이 텐서플로우 예제는 이번 영상에는 보여드리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역전파 알고리즘의 변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사실 역전파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시나요? 네, 우리가 역전파 알고리즘을 할 때 그 경사하강법이라는 것을 이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 오차 함수가 이게 오차 함수 이거 아닙니다. 네, 에러 펑션이고요. 에러 펑션이 네, 모든 시점에서 이 그레디언트 값이 매번 다르죠.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네, 뭐 이니셜 밸류가 여기다라고 하면 여기서 기울기는 얘인데 네, 뭐 어떤 에타 값을 곱해서 이 기울기를 곱해서 이만큼 변화한다. 잠깐만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이게 아니라 이건 너무 바로 최소에 있네. 뭐 이렇게 같다고 하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뭐 가중치가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의 그레디언트는 얘인데 얘하고 분명히 값이 다르죠. 또 뭐 한번 또 업데이트가 됐다고 쳐요. 그럼 뭐 또 여기 왔을 텐데 이쪽에서 또 그레디언트 값도 계속 다르죠. 근데 우리가 학습률이 계속 고정된 값을 쓰면 이 각각에 대해서 뭐 이게 사실 그렇죠. 이게 학습 과정이 전부 이 그레디언트 값이 매번 다르니까 고정된 상수의 학습률을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것보다 상수가 계속 그때그때 변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변형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변형은 뭐 여기다 제가 나열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한 모멘텀 항을 추가하는 것 기억나시나요? 에이다 그래드도 있고요. 네, 뭐 에이담, 뭐 R 프로, 뭐 RMS 프로, 뭐 이런 거 있는데요. 네, 뭐 RMS 프로,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가 모멘텀 항 추가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알파 곱하기 뭐 이거였나요? 델타 W 뭐 ij 뭐 n-1인가요? 얘를 추가하는 거였나요? 그랬죠. 뭐 얘를 하면 실제로 뭐 좀 더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 절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뭐 이것들에 대해서도 TensorFlow라는 어떤 프레임워크에서 이거를 함수로 실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그걸 열거해 놓은 것들이고요. 그렇습니다. 뭐 tf.keras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2.0에서도 현재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BFGS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의 약자인가 찾아봤는데 무슨 사람 이름의 약자더라고요. 예, 뭐 제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아마 한 달도 훨씬 더 넘게 전에 제가 조사를 한 것들이라서 뭐 누구의 이름인가? 잠깐 찾아볼까요? BFGS가 누구 이름인가? BFGS가 브로이든, 뭐 플래처, 골드팝, 샤너 알고리즘이라고 하네요. 네, 뭐 이 경사하강법의 변형이라고 하고요. 네, 뭐 제약 조건이 없는 비선형 최적화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나중에 뭐 그런 거 이야기할 때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네, 이것저것 뭐 나중에 최적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제약 조건을 걸어놓고 이야기하는 최적화 문제가 많은데요. BFGS는 제약 조건이 없는 어떤 비선형 최적화 문제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뭐 옆에 설명이 돼 있기를 뭐 가장 효과적이고 인기 있는 쿼시 뉴튼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 학과에는 사실 수치 해석이라는 수업이 열리지 않아서 저희 과 선배님들은 그래서 수치 해석에 대한 어떤 지식이 아마 없으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도 뭐 잠깐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이 시컨트 메서드라고 하는 게 에, 뉴턴 메서드라고는 뭐 아마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뭐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방정식의 해를 찾는 과정입니다. 방정식의 해를 찾는 어떤 알고리즘인데 예, 뭐 간단히만 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이렇게 생긴 어떤 뭐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근데 fx 이퀄 뭐 0이라고 하는 어떤 근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뭐 이니셜 밸류를 뭐 아무 때나 시작해 봅시다. 뭐 여기서 시작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함수 값이 있겠죠.
우리가 사실 이걸 깊게 이야기하려면 또 픽스드 포인트 이터레이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야기할 게 많은데 우리는 뭐 결과론적인 것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 수치 해석 시간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떤 수열을 제너레이트 하는데 네, 뭐 P1 얘가 뭐 P0라고 할까요? P0인데 P0가 여기 있다고 하면 P1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P0에서 뭐 F P0에다가 나누기 F 프라임 네, P0라고 하는 네, 이렇게 생긴 알고리즘에 대해서 네, P2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P1 빼기 FP1에다가 뭐 F 프라임 P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생긴 어떤 수열을 쫙 이렇게 열거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네, 뭐 리미트 네, PN이 맞죠? 리미트 PN이 뭐 얘를 뭐라고 해볼까요? 이 근을 P라고 해볼까요? P를 네, 얘를 만족함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구하는 게 뉴턴 메서드라고 하고요. 뭐 그림으로도 한번 나타내 볼까요? 뭐 P0가 여기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P0에서 얼마만큼 빼는 건데 봐봐요. 우리가 지금 F 프라임 P0가 이렇게 유도를 하려니까 쉽지가 않은데 이거 볼까요? 네,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어가지고 그림 그리기에 실패해버렸네. 뭐 이렇게 접선을 그어가지고 얘가 이 점을 이렇게 찾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또 어떻게 또 접선을 그어서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접선을 그었고 여기서 또 여기서 또 접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되네. 그렇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또 접선이 존재해서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계속해서 P에 다가갈 거란 말이에요. 이 접선을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구해보면 네, 뭐 제가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이렇게 생긴 네, 이 수열을 어떻게 계속 이런 식에 의해서 계속 이터레이티브하게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하다 보면 그 수열이 이렇게 이 방정식의 근에 수렴한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 당연히 뭐 얘는 0이 아니어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를 우리가 좀 구하기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얘 대신에 어떤 할선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P, P0인가요? P0라고 쓰기가 좀 그러네. PN이라고 써볼까요? 네, 어떤 F Pn-1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죠, 얘는. 그쵸? 알고 있는 값으로 F'Pn을 나타내는 건데, Pn이죠, 그쵸? 마이너스 F의 Pn-1 그리고 Pn-1 얘로 근사값으로 대체를 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 여기서 이제 접선을 했지만 네, 해보면은 접선이 아니라 P1 뭐 어디였나요? P1이고 그래서 P1이니까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 두 개 할선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될 거거든요. 아마 얘 같은 경우는 아마 이미 제가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뭐 지난 학기 들은 거라서 뭐 세컨드 메서드의 경우에는 아마 이니셜 메서드가 아마 두 개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P1, P0, P1을 아마 이렇게 충분히 가까운 값을 이렇게 잡아서 발선을 다시 지우고 해볼까요? 네, 뭐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네, 뭐 얘가 P고 아마 이니셜 포인트가 두 개가 필요할 겁니다. 뭐 정확하진 않은데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P0, P1을 이렇게 뭐 충분히 가까운 값으로 이렇게 잡은 다음에 미분을 계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충분히 가까운 값으로 이렇게 둔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게 할선이 아, 마우스다 보니까 근데 그림 그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할선을 가지고 우리가 P2 이렇게 계산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P1과 P2의 부호를 따져가지고 뭐 거꾸로 되면은 뭐 지금 P2와 어떤 할선을 그어야 되는데 P0냐 P1이냐가 문제잖아요. 이 부호를 따져가지고 그렇게 할선을 계속해서 정의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도 얘가 P에 가까이 감을 또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오늘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제가 또 따로 준비해 오진 않았고요. 이걸 또 뭐 어떻게 일반한 게 있다고 합니다. 뭐 저도 검색해보고 이해는 못했습니다만은 뭐 쿼시 뉴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 사실 뭐 수치 해석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이게 수학과에서 컴퓨터를 쓰는 수업이 몇 개가 있긴 한데 그 중에 한 개가 수치 해석이라는 수업이거든요. 이걸 들으면서 이게 데이터 사이언스랑 어떻게 연관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대학생이잖아요. 아직 학부 수업에서는 이게 수치 해석이 연관되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근데 뭐 저 검색을 해봤거든요. 뭐 쿼시 뉴턴 알고리즘 이런 게 막 딥러닝 책에 있으니까 검색해보니까 이게 기계학습에서 상당히 유용하다고 해요. 네. 저는 검색해보고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수학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이걸 좀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좀 잡소리가 길었고요. 네, 손실 함수의 2차 미분을 구한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뉴턴 메서드는 f 프라임 혹은 뭐 1차 미분 혹은 거기서 이거 근사값을 구했잖아요. 뭐 할선 그 시컨트 메서드고. 그렇죠? 여기서는 2차 미분을 구해서 한다고 합니다. 아마 제 기억에 아마 이런 것들 전부 다 그 테일러 시리즈를 이용해서 아마 전부 유도를 한 게 많을 텐데 여기에서는 아마 2차 테일러 급수까지 아마 전개를 해서 뭐 사용했나 봅니다. 최적화를 위한 필요 조건은 뭐 미분계수가 제로인 것이고요. 뭐 그렇겠죠. 뭐 이렇게 생겼는데 뭐 미분계수가 이렇게 0인 거에서 이렇게 딱 멈췄으니까요. 손실 함수가 이 최적해 근처에서 또 나오네요. 2차 테일러 익스펜션을 갖지 않는 한 이 BFGS 메서드가 수렴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비평활 최적화에도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뭐 수렴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뭐 성능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뭐 사실 이게 전에 나왔는가 아니면 앞으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제 기억이 안 어디 나오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 사실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서드도 사실 수렴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아마 지난번에 했나? 뭐 이번에 나오나? 제 기억은 안 나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온라인 학습의 경우에 뭐 관측값을 하나씩 넣는데 어, 뭐 로스 펑션이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까요? 뭐 아무튼 뭐 거의 최소에 가까운 뭐 이쪽이 있다고 해요. 뭐 가정해봐요. 뭐 학습이 한 500번 정도 이루어져서 근데 지금 관측값을 한 개 더 집어넣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조금이라도 조금 이렇게 바뀌긴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갔다 조금씩 왔다 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수렴한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지만 뭐 이 우수한 성능을 뭐 실제 문제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게 뭐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겠죠. 자세한 내용은 뭐 아브리엘 뭐 어떤 선생님의 논문을 참고하라고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책에도 사실 그렇게 자세한 설명은 없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뭐 깊은 설명을 넣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거 BFGS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에이다 그레드라고 읽어야 되나요? 얘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에이다 그레드라고 읽는 게 맞겠죠? 네, 에이다 그레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가중치마다 학습률을 좀 더 다르게 할 수 없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 가중치마다 학습률을 다르게 설정해서 가중치를 갱신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책에서 적응적으로라고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적응적으로 학습률을 조정하면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뭐 에타 값은 뭐 0.01을 주로 사용한다고 하고 지금 봐봐요. 지금 RN이라는 어떤 시퀀스가 나왔죠. 맞죠? RN인데 네, 지금 RN은 뭐냐? 이터러티브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뭐 N은 2인가요? 1인가요? 뭐 2인가요? 뭐 2라고 하죠. 뭐 2나 1이나 여기에서 지금 이터러티브하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귀납적으로 어, 예를 들어서 뭐, 뭐 처음 이니셜 포인트예요. 뭐 여기서 그레디언트가 그럼 이렇게 돼 있을 건데 맞나요? 네, 뭐 이만큼씩 되겠죠? 네, 이만큼이면 엄청 큰 값이잖아요. 네, 그 값을 그 값에 비례해서 이 제곱항이니까 양수죠. 그렇죠, 양수죠. 그래도 뭐 얘의 뭐 이니셜 밸류는 어떻게 되는지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무튼 얘가 양수기 때문에 네, 양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는 증가하는 어떤 열이 시퀀스가 될 거고요. 그래서 뭐 아마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얘의 이니셜 포인트도 아마 양수가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가중치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에타인데 원래 같으면 그냥 에타만 쓰잖아요. 그렇죠? 원래 같으면 그냥 에타 쓰고 놔두는데 굳이 우리가 적응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에타에다가 이렇게 생긴 루트 RIJN 더하기 뭐 엡실론 뭐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뭐 여기다 제곱을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스퀘어 루트를 취해주는 거겠죠. 뭐 엡실론은 뭐냐? 엡실론은 아무래도 이 분모가 0이 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분모가 0이 되면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컴퓨터 상에서 우리가 실제 계산할 때 넣어주는 뭐 엄청 작은 값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 말고도 다른 데서도 아마 이걸 본 적이 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보통 뭐 10에 뭐 마이너스 뭐 8승, 9승 뭐 이 정도 되는 값을 쓴다고 해요. 8, 뭐 9, 이 정도 되는 값을 쓴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 전체 값은 그러면 학습할 때마다 계속해서 변하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RN의 어떤 이니셜 밸류가 0이라고 해볼게요. 뭐 R0가 0이라고 해보죠. R0가 0이고 네, R0가 0이고 첫 번째 지금 이니셜 밸류가 이만큼이 네, 이니셜 밸류가 여기 있다고 해보죠. 여기서 지금 그레디언트가 이만큼 그레디언트는 뭐 이만큼 엄청나게 클 거고 네, 그러면 더해지는 값이 엄청나게 크겠죠. 네, 이만큼 더해진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뭐 학습을 할 때 뭐 RIJN이 이거 제곱이니까 뭐 이 제곱해서 뭐 얘는 뭐 없다고 가정하면요. 뭐 거의 비슷하니까 이렇게 해서 거의 에타만큼만 변하겠죠. 뭐 에타만큼 변했다고 해봅시다. 네, 이렇게 변해서 여기에 왔다고 해봐요. 그럼 또 그레디언트가 또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되죠. 근데 아까보다 작은 값이니까 뭐두 번째 RN도 뭐 조금 더 작은 뭐 여기겠죠. 뭐 증가 뭐 인크리징 시퀀스니까요. 그렇죠. 얘가 제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더 큰 값이네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얘 아까하고도 다른 값이죠. 얘가 아까고 그래서 이 전체가 아까하고 다른 값이니까 이, 이 각각의 버크에 대해서 적응적으로 학습률을 조정하면서 학습이 진행이 된다. 뭐 좀 더 해볼까요? n이 3일 때, 네, 뭐 얘가 여기로 왔다고 할 때, 뭐 여기서도 그레디언트가 있겠죠. 네, 이만큼 뭐 이 정도 되는 그레디언트가 존재할 건데 아까보다 또 작은 값이 이렇게 더해지겠죠. 제곱이니까. 네, 이렇게 더해졌다고 할 때 또 뭐 값은 뭐 아까하고 또 다르죠. 그래서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또 작아지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분모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또 적어놨네요. 지금까지 많이 변화한 가중치일수록 적게 변화하고 적게 변화한 가중치일수록 많이 변화하도록 한다. 어차피 근데 이전 값이 계속 누적되어 있는 건데 이게 맞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좀 더 뭐 알아서 조사를 해보시길 바라고. 너무 무책임한가요? 네, 뭐 궁금하신 분은 뭐 좀 더 조사를 해보시길 바라고. 여기 제가 아까 이야기한 문제가 있죠. 이게 제곱값이잖아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뭐 상쇄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이 계속해서 작아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계속 이 제곱이니까 뭐 이게 RIJN이 반드시 RIJN-1보다 크거나 같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제곱항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가 모노톤 인크리징 시퀀스인데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증가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증가하면 이 분모 값은 어때요? 이 분모니까 이 전체 값은 어때요? 작아지겠죠, 그렇죠? 이 값이 계속해서 예전 값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니까 그래서 학습이 오래 진행될 경우 이 값이 너무 커져 스택 크기가 매우 작아져 뭐 그런 가중치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뭐 이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이 뭐 나와 있는 것들 뭐 이제 살펴볼 것인데요. 뭐 엡실론은 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뭐 분모가 0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더하는 상수이다. 뭐 2의 마이너스 8, 10의 마이너스 8승인가요? 네, 뭐 컴퓨터에서 이렇게 나타내니까 네, 아마 뭐 만약에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8이면 아마 컴퓨터에서 exp 마이너스 8 아마 이런 식으로 썼겠죠. 뭐 e 마이너스 8 하면 10의 마이너스 8 뭐 이런 의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네, 벤지오 교수님이 또 나왔네요. 네, 벤지오 교수님이 뭐 2016년에 쓰신 논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RMS 프로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그 단점 있죠. 이거 있죠, 이거. 얘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인크리징 시퀀스인 게 문제인 거였잖아요. 그렇죠? 얘는 어때요? RN을 구하는 과정에서 제곱 합 대신에 제가 적어놨는데 기수평활법이라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어때요? 뭐 베타는 뭐 0,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뭐 여기에 있는 값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마우스로 전부 적으려고 하니까 좀 겁이 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과거의 정보일수록 잘 들어봐요. 이렇게 하면 과거의 정보일수록 좀 더 작은 값, 좀 더 비중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최신 값에 그나마 좀 큰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수식을 쫙 적어서 이 화이트보드에 쫙 적으면서 설명하면 되는데 이게 좀 마우스다 보니까 일단 적어보겠습니다. 일단 베타가 0과 1 사이의 실수예요. 그러면 베타 제곱, 뭐 베타 3승, 베타 4승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이렇게 베타보다 전부 작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얘는 1보다 또 작은 값이고요. 뭐 여기에 염두하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얘를 이제 그대로 써볼 건데요. 지금 Rn-1은 뭡니까? Rn-1은 베타 Rn-2에다가 더하기 1 베타에다가 뭐 그대로 그냥 편하게 쓸게요. 뭐 파셜 E, 파셜 W죠. 파셜 W n-1 맞나요? n-2네요. 맞나요? n-1이네. 그쵸? 미안합니다. n-1 이거 다 전체 지우기 뭐 지우개만 있네. 다행이네요. 제가 아직 이거 쓰는 에버렉 쓰는데 서툴러서 네 파셜 E에 n-1 파셜 W에 n-1 이렇게 되죠. 그렇죠? 얘를 이제 여기 한번 집어넣어 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Rn은 잘 봐봐요. 베타 Rn-2 맞나요?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게 맞나요? 뭐 저도 학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실수를 하는데 뭐 베타 제곱 R 마이너스 네 더하기 네 1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뭐 베타를 곱해서 파셜 E 파셜 W 이 서울화 되죠. n-1 n-1 이렇게 돼 있고 더하기 제곱인가요? 미안합니다. 저도 학생이니까 제가 교수가 아니니까 뭐 이해 좀 해주십시오. 너무 무책임한가요? 미안합니다. 제가 완벽하지 못해서 네,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실수를 하네요. 이거 맞죠? 이거 여기까지 정확하죠? 베타를 곱해서 더하기 1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파셜 E n이고 파셜 W 네, 뭐 n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제곱이고요. 여기 얘도 이제 똑같이 쓰면 이제 이제 파셜 E n-2의 3승 이렇게 될 건데 지금 1 마이너스 베타도 지금 0보다 1 얘도 지금 1보다 작은데 0보다는 큰 그런 1보다 작은 양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1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베타가 더 크니까 다른 색으로 써볼까요? 다른 색으로 써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더 과거의 그레디언트잖아요. 과거 얘가 현재죠. 뭐 현재 맞죠? 현재 이 스터디할 때도 이렇게 꼼꼼하게 뭐 시간이 많아서 꼼꼼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렇습니다. 뭐 얘가 과거의 그레디언트에 곱해진 게 1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베타고 현재의 그레디언트에 곱해진 어떤 웨이트가 1 마이너스 베타예요. 뭐가 더 큰 값인가요? 얘 1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베타를 곱한 게 봐봐요. 베타는 1보다 크잖아요. 1 그래서 1 곱하기 베타가 1보다 크니까 1 마이너스 베타인데 봐봐요. 얘가 그러면 1은 곱하나만 하니까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적을 수 있죠. 뭐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니까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봐봐요. 뭐가 더 커요? 얘가 더 크다는 게 바로 보여졌죠. 따라서 이 지수 평활법을 쓰면 네, 아까 전에는 이때까지의 그 어떤 그레디언트 값이 계속해서 누적이 됐다. 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얘를 쓰면 어떤 과거의 그레디언트는 네, 이 계속 과거로 가면 갈수록 얘는 뭐 뒤에서는 1 마이너스 베타의 뭐 베타 제곱 글씨가 너무 개판인가요? 다 지워버렸네. 아무튼 뭐 1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뭐 베타 제곱 파셜 E 뭐 n 마이너스 2
파셜 W n-2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뭐 1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베타 네, 파셜 E n-1 그리고 파셜 W n-1 더하기 1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죠. 제곱 미안합니다. 제곱 얘도 제곱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파셜 en 그리고 파셜 wn 이렇게 되죠. 이 제곱 더하기 베타의 네 아마 3승일 겁니다. 아마 3승 rn-3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rn이 그렇죠. 근데 봐봐요. 이번에는 뭐 초록색으로 써볼까요? 1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얘보다 크다는 거 이거 맞아요? 1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1 마이너스 베타의 베타 제곱이 1 마이너스 베타의 곱하기 베타보다 이거인 거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보여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죠. 베타가 1보다 크니까 1보다 작으니 값이니까 0보다 크고요. 그래서 0보다 크니까 여기에다가 이 스타라고 하는 이 부등식에다가 양변에 베타를 곱해줘요. 그러면 부등식의 방향이 안 바뀌죠. 그럼 베타 제곱이 베타보다 작은 거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 1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요. 이 베타보다 작으니까 그렇죠. 베타 제곱이 베타보다 작으니까 얘가 베타보다 작으니까 부등식을 이용해서 이런 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베타가 1보다 작은 걸 이용해서 1 마이너스 베타에 곱하기 1 이거 보일 수 있습니까? 1 곱하기 1이죠. 따라서 이렇게 훨씬 더 과거로 갈수록 아까 전에는 이 값이 그대로 누적된다는 게 문제였잖아요. 이렇게 뒤로 갈수록 베타가 0과 1 사이면 네, 베타가 0과 1 사이면 이런 식으로 과거의 그레디언트가 네, 이 영향이 뭐 n이 커질수록 뭐 점점 더 작아지기 때문에 얘는 얘보다 더 작고 그렇죠. 얘는 그냥 작은데 얘는 얘보다 더 작고 얘는 뭐 더 작겠죠. 네. 얘는 더 작겠죠. 이런 식으로 과거의 그 그레디언트가 누적되는 그 영향을 이렇게 지수평활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띄우는 겁니다. 예, 뭐 제가 너무 엉망으로 설명해서 뭐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효과를 이용해서 네, 아까하고 똑같이 뭐 RN이랑 시퀀스는 다른데 뭐 업데이트 식은 똑같죠. 아까하고 그렇죠? 애탄데 뭐 이 식은 그대로 쓰되 뭐 RN이라는 시퀀스를 어떻게 정의할 건지만 조금 다르게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 A다음이라는 기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야기한 그 모멘텀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학습 과정에서 과거 기울기 변화량을 활용한 가속도의 개념을 적용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해서 역전파 알고리즘의 안정성을 높이고 학습 속도를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 했죠. 학습이 얘들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학습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얘는 안정적으로 학습이 된 거에 비해서 학습 속도가 느리죠. 얘는 학습이 좀 빨리 된 데에 비해서 좀 뭔가 좀 불안정하죠. 조금만 하면 어디로 튈 것 같고 이거 조금만 여기서 x축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여기서 x축 뭐야 이 그레디언트가 여기서 이만큼 간 건데 조금만 더 갔다 해봐요. 조금만 이렇게 더 갔다 해봐요. 그러면 이만큼 돼서 이만큼 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레디언트가 아까보다 더 크니까 훨씬 더 아까 발산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산을 할 건데 너무 오버해서 그랬나? 이렇게 발산을 할 건데 이게 그러니까 불안정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모멘텀 기법이란 걸 이용하면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했나요, 우리가? 잘 모르겠네요. 여기 적혀 있구나. A담은 그렇습니다. 저도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다 그레드라고 하는 것을 볼 건데요. 아까 봤죠? 이름을 헷갈렸네요. 에이다 그레드는 그래서 아까 봤듯이 가중치마다 학습률을 다르게 설정해서 이 각각의 가중치를 적응적으로 갱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A담은 이 두 개를 지난번에 이야기한 모멘텀이랑 A담 두 개를 이렇게 융합해서 각각에서 대해서 좋은 것만 챙기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RN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제곱이 아니라 그냥 그레디언트군요.
보겠습니다. 이 RN이라고 하는 것이 그레디언트인데, 뭘 위해서 이렇게 했나 볼까요? 뭐 PN 볼까요? PN인데, 네, 뭐 아마 베타 1, 베타 2가 네, 전부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그런 값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그러게요. RN을 제가 왜 적었는가, 이제 한 달 전에, 뭐, RN, 여기에서 쓰이는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다시 찍을까 갑자기 좀 고민이 되네요. 네, 뭐,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모멘텀 기법이라는 걸 배웠죠. 이게 뭐냐면, 이 과거 기울기 변화량을 활용한 어떤 가속도의 개념을 적용해서, 예, 역전 알고리즘의 안정성도 챙기고, 학습 속도도 좀 더 올려가지고, 아무튼 뭐 좋은 거다, 그쵸? 우리가 근데 아까 전에 한 에이다 그래드에다가 얘를 합쳐서 쓴 게 에이담인데, 봐봐요. 우리가 아까 전에는 여기다 그레디언트 값을 그대로 썼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다가 모멘텀 기법이라는 걸 넣으려다 보니까 우리 모멘텀 기법 이야기할 때 뭐 델타 W IJ에다가 뭐 n-1 해서 뭐 알파 곱해서 얘를 모멘텀 항이라고 불렀었다. 그쵸? 그렇습니까? 그쵸? 그거를 넣으려다 보니까 네, 이게 아마 그 역할을 하는 거지 싶습니다. 그래서 IJN이라고 하는 게 여기 R sub IJN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아까 전에는 그냥 파셜 E에다가 파셜 W 이거밖에 없었는데 뭐 N, 뭐 파셜 N, 뭐 EN 이거였죠. 네, 이거 대신에 이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RN의 역할을 PN이 대신하고 있어요. 그렇죠? 얘는 아까하고 식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 둘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중치 업데이트를 하면 이 모멘텀 기법에서의 장점과 에이다 그레이드에서의 장점을 둘 다 챙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이거 좀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좀 죄송하고요. 좀 더 준비를 했어야 됐나 싶습니다. 네, 뭐 아까 식이고요. 지금 RIJN이라고 하는 게 네, 설명이 있습니다. 노드 i와 노드 j 사이의 가중치가 n번째 반복 시점까지 이동한 기울기 값이고요. 그렇죠? 이 PIJ라고 하는 것이 A다 그래도와 동일하게 n번째 반복 시점까지 이동한 기울기의 값을 제곱하여 저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래서 이 기울기가 너무 크면 좀 빨리 변하도록 하고 맞나요? 거꾸로죠. 기울기가 크면 뭐 좀 더 작게, 좀 더 조금 변하도록 하고, 기울기가 좀 작으면 좀 빨리 변하도록 하는,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아마 로컬 미니마에 빠질 그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겠죠. 그렇겠죠? 뭐, 일반적으로 쓰는 값은 뭐, 입실론은 10의 마이너스 8승, 이거죠. 베타1은 0.9, 뭐, 베타2는 0.99, 뭐, 둘 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네, 뭐, 그런 특징을 보이네요. 뭐, 자세한 내용은 뭐, 이런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알프롭인데요. 봐봐요. 아까 전에는 우리가 어떤 스텝 사이즈를 결정하는데, 처음에는 뭐 얘였어요. 그래서 스텝 사이즈가 이거까지 포함해야 되겠네요. 스텝 사이즈가 얘였어요. 그쵸? 그쵸? 우리가 원래는 뭐, 그 얘부터 시작이죠. 에타, 파셜 EN, 파셜 WN, 뭐 얘부터 시작인데요. 얘 적응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뭐 이런 팩터를 곱해준 것을 시작으로 네, 다음에는 이렇게 변했고요. 이런 방법을 사용했고요. 지금은 뭐냐?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지금 좀 식이 복잡한데요. 무슨 기울기에다가 무슨 시그넘 이게 무슨 함수인가요? 거기다가 무슨 이상한 걸 곱해놨어요. 조금씩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의 이 시그넘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식부터 적어볼까요? 시그넘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요. x의 부호에 따라서 변하는 값인데요. x가 양의 부호면 얘가 플러스 1을 반환하는 값이고요. x가 양의 부호면 플러스 1을 이렇게 반환하는 값이고요. 반환하는 함수고요. x가 0이다 하면 얘는 0을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0이고요. 네, 함수값으로 0을 가진 함수고요. 마이너스 1은 언제 가지느냐? x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로 함수값을 가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겠죠. 얘가 시그넘 x인데 지금 뭐냐? 이 기울기에
얘는 다시 말해서 그건 기울기의 부호죠. 그렇죠? 지우겠습니다. 얘는 기울기의 부호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시 그림을 다시 그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니셜 밸류가 여기였어요. 지금은 웨이트가 여기인데 그럼 여기서 이 기울기는 양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양의 부호만 일단 갖고 오고 양의 부호만 갖고 오고 그래서 얼마만큼 움직일래는 우리가 따로 정하겠다는 겁니다. 따로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우리가 나중에 뭐 부르겠지만 얘는 얼마만큼 이거 타블렛이 갑자기 너무 갖고 싶네요. 얼마만큼 움직일까를 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따로 정의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얘는 뭐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죠? 어느 방향으로 타블렛이 너무 갖고 싶네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해서 네, 그럼 얘가 뭐 최종적인 어떤 스텝 사이즈가 되겠죠. 예를 들어 뭐 얘는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뭐 이 시그널 펑션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수면 1, 뭐 음수면 마이너스 1, 그렇지 않으면 0을 함수값으로 가지는 어떤 함수고요. 이 델타 IJN이라고 하는 것을 스텝 크기라고 합니다. 네, 아까 그림 그린 거 지워져 버렸네요.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약간 했을 때 뭐 이니셜 밸류가 현재 웨이트가 여기다 이만큼 움직였다고 해봐요. 그럼 얘가 그럼 델타 IJ가 될 텐데 IJN이 될 텐데 그쵸? 얘를 그럼 우리가 스텝 사이즈다라고 우리가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이름으로. 예, 그래서 이니셜 밸류는 얼마냐? 뭐 0.1로 초기화를 한다고 합니다. 뭐 여기에 근거가 있는지는 저도 찾아보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뭐 0.1로 뭐 통상적으로 하나 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R프롭이라고 하는 것과 IR프롭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건데요. 지금 살펴볼 것은 R프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R프롭은 우리가 학습 시점마다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단계는 이 값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값을 일단 얼마나 할 것인가. 얘는 우리가 그냥 계산만 하면 되잖아요. 플러스 뭐 여기서 지금 여기면은 이게 부호만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음이냐 양이냐만 결정하면 되는 값인데 얘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얘는 그럼 어떻게 결정하느냐? 뭐 이런 식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뭐 저도 당시에 이 식에 대해서 완전히 하고 납득은 못했습니다만 뭐 의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하면 뭐 어느 장점이 있는지는 뭐 뒤에 나오나 모르겠는데 뭐 당시에도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뭐 의미만 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n-한 번째의 뭐 가중치가 여기였어요. 뭐 여기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의 그레디언트가 이만큼일 거고 여기에 맞게끔 뭐 움직이겠죠. 뭐 이만큼 움직였겠죠. 뭐 이렇게 됐다라는 상황을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는 지금 그레디언트의 부호가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뭐 다르면 뭐 다를 때와 같을 때를 우리가 따로 취급해 주는데 이게 다를 경우에는 맥시멈에다가 네, 지난번 지금 뭔가요? 이게 델타 n-1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그런가요? 델타 n-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지금 얘는 뭐 1보다 작은 값이고요. 이거 델타 미니멈은 뭐 이때까지 스텝 사이드 중에서 아마 제일 작은 값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했던 스텝 사이드 중에서 제일 작은 것과 아니면 어떤 그 스레스홀드인가 이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뭐 뒤에 있나요? 뭐 어떤 스레스홀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스레스홀드가 존재해서 이게 서로 부호가 아까 전처럼 다를 경우에는 어, 어떤 얘를 아까 지난번에 이 스텝 사이즈를 우리가 계산을 해요. 뭐 델타 ij n-1 얘를 계산을 해요. 여기다가 좀 더 어떤 작은 값을 1보다 작은 값을 곱해요. 그럼 더 작게 되겠죠. 얘로 할래? 아니면 어떤 드레스홀드보다 얘가 만약에 뭐 드레스홀드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크면 이 값이 되겠죠. 네, 크면 이 값이 될 거고 뭐 그거보다 못 미치면 얘가 되겠죠. 그래서 어, 그래서 이 부호가 만약에 좀 다르다라고 하면 그러면 다음번에 스텝 사이즈가
뭐 좀 작지 않겠죠? 좀 크겠죠? 그렇습니다. 얘가 다르면 스텝 사이즈가 이렇게 커지는 것이고요. 얘 이렇게 같으면요. 다시요. 이렇게 같으면요. 그림상으로 볼까요? 그림상으로 뭐 한쪽만 필요하니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여기서가 w 뭐 n-1이었다 칩시다. 뭐 옮겨간 게 뭐 wn이에요. 뭐 ij 뭐 서브는 서브스크립트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되죠. 뭐 여기서 뭐두 개의 곱은 두 곱은 그래서 부호가 양입니까? 음입니까? 부호가 같습니까? 부호가 같죠? 그렇죠. 부호가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트레스홀드가 존재해서 얘는 아까 뭐 50이었나요? 어떤 50보다 커서 트레스홀드가 얼마 뭐이 값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얘는 그래서 델타 n-1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wn 플러스 1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싶은데 얘를 생각을 하고 싶은데 얼마만큼 움직여야 되느냐? 봐봐요. 지금 이렇게 크면 좀 더 빨리빨리 움직이길 원하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그 스텝 사이즈보다 조금 더 1보다 큰 값을 곱해서 1보다 큰 값을 곱해서 예를 들어서 뭐 예시로는 1.2라 나와 있네요. 1.2면은 뭐 이만큼쯤 되겠죠? 뭐 이만큼이라고 해봐요. 이만큼이 아까 어떤 threshold보다 크면은 좀 더 작게 너무 많이 변하지 말아라. 네, 그렇죠. 최대한 얘만큼만 변하고 네, 뭐 가능한 뭐 그런 거죠. 그렇죠. 좀 적게 변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부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 보통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네, 얘를 만족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보통 쓰는 값은 0.5, 1.2라고 합니다. 뭐 둘 다 아닌 경우에는 둘 다 아닌 경우가 뭐 어느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볼까요? 둘 다 아니면 이게 0이라는 건데 볼까요? 이게 지금 뭐 2차 함수만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이렇게 생긴 거 한번 볼까요? 음, 뭐 이렇게 왔다가 뭐 여기로 왔다 해봐요. 네, 네 같이 봅시다. 여기인데 이렇게 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번에 해당되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그 전에 했던 그대로 그냥 이렇게 이동하라고 하네요. 뭐 이렇게 하면은 네, 뭐 여기서는 뭐 0이 뭐 여기서도 뭐 0이 아니라고 하면은 뭐 계속해서 여기서 그레디언트가 이만큼이니까 거꾸로 해서 이만큼 이동하고 이렇게 해서 뭐 거꾸로 이만큼 이동하면 또 여기로 빠지는데 이상하네요. 뭐 여기로 빠지면 또 뭐 어떻게 뭐 알아서 되겠죠, 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저도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뭔가 지금 궁금한 게 이렇게 촬영하면서 궁금한 게 자꾸 생기는데 네, 뭐 혹시 보시면서 같이 궁금한 게 생기면은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뭐 저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아까처럼 이게 이 두 개의 그레디언트가 이 부호가 같으면 스택 크기가 증가하고 부호가 바뀌면 이 스택 크기가 감소하게끔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뭐 이거의 드레스홀드는 뭐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얘 같은 경우 잠깐 볼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10의-6수이면 맥스 글쎄요. 이게 저도 뭐 지금 봐도 이게 한 번에 딱 이게 왜 좋은가에 대해서 납득은 안 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게 뭐냐 이 스텝에 대한 얘는 아까 전에 계산한 게 얘죠, 얘. 그래서 얘니까 얘에 대해서 이제 이 아까 뭐 총순간 오차인가요? 이 로스 펑션을 얘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뭐 그 연쇄 법칙을 이용해서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고 얘는 아까 전에 이거 기반으로 이렇게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얘 미분해보면 시그넘 네, 이게 뭔가요?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 네, 얘의 변화 방향은 얘의 오차의 기울기 기반 최적화에 따른다고 합니다. 아까 그거죠. 아까 이 시그넘 이렇게 붙인 거잖아요. 네, 얘의 부호에 맞게끔 이렇게 바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인 가중치 갱신 단계를 살펴보자. 뭘까요?
예. 가중치 역추적이 있는 알프롭은 뭐 두 경우로 나눠서 설명한다. 아까 그거겠죠. 뭐 스택 크기를 뭐 조정하는 후에 뭐 가중치 갱신이 결정이 되는데, 네, 네, 아까 그거죠. 이거 시그넘 뭐 어떤 기울기에다가 뭐 곱하기 뭐 델타 이거겠죠. 네. 만약 기울기 부호가 변하지 않으면 얘면 네, 얘는 이렇게 되고 음 볼까요? 지금 아까 그 기울기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는데 얘가 0보다 크면 얘는 아까처럼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거꾸로 얘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간 거면 그래서 이렇게 옮겨간 거면 뭐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뭐 여기서 시작한 값이 이렇게 가서 뭐 여기로 왔다 뭐 여기로 왔다라고 하면 현재 시점의 가중치는 이전 시점으로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얘는 학습의 좀 불안정성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아까랑 똑같고 그렇죠? 이전 시점으로 되돌아가는 거니까 얘는 0이고요. 그렇죠? 아, 0으로 정의하면 되겠고요. 0으로 정의하면 아까가 아까처럼 얘를 만족하게끔 동작을 하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뭐 어쩌고 뭐 시그넘 어쩌고 저쩌고 적혀 있으니까 시그넘 0은 0이니까 날라가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아까 그 식입니다. 시그넘 여기인데 이걸 0으로 정의해 버리면 시그넘 0이 0이니까 이 항이 날라가서 얘만 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중치 역추적이 있는 경우에 가중치 갱신을 설명했습니다. 이 방법이 솔직히 뭐 어디가 어떻게 좋다라고 책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지는 않길래 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그 가중치 갱신이 얼마인가를 가중치 업데이트가 얼마나 됐느냐를 저장을 해야 되죠. 이거를 이제 알프롭과 알프롭 플러스로 나타내 봅시다. 뭐 알고리즘 2.2가 이제 뒤에 나올 건데 이 왼쪽이 알프롭 플러스고 두 번째가 오른쪽이 알프롭 마이너스일 건데 그러니까 이 역추적을 생략하고 그러면은 이 가중치 갱신을 굳이 저장할 필요는 없죠. 얘를 생략하고 모든 경우에 그냥 싹 다 이걸로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얘는 뭐 알프롬 마이너스라고 표시를 한다고 해요. 봅시다. 이 책에 있는 코드인데요. 슈도 코드인데요. 이 각각의 가중치에 대해서 이 각각의 그레디언트의 곱을 따져보는 겁니다. 이 곱의 부호가 같으면 이 스텝 사이즈를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스텝 사이즈를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가중치 업데이트가 일어나는데요. 이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플러스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아니고 이 반대 경우에요. 네, 다시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된 경우에요. 그러면 얘는 지금 알프로 플러스죠. 이건 여기서는 역추적을 해야 되죠. 뭐 이렇게 거꾸로 못 가게끔. 네. 그래서 얘를 뭐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뭐 얘는 그래서 이게 뭔가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정의를 해서 네, 가중치 역추적을 한다고 합니다. 뭐 둘 다 아닌 경우에는 뭐 아까처럼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이게 알프로 플러스입니다. 이게 알프로 플러스고요. 그러면 알프로 마이너스에 대해서도 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한 그대로인데 얘가 크면 아까 우리가 정의했던 대로 크니까 뭐 스텝 사이즈가 좀 더 작아지게끔 해서 네, 그렇게 가중치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고 이게 크면 방향이 반대면 뭐 스텝 사이즈를 좀 더 크게 하도록 해서 뭐 어떻게 학습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지게끔 해서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가중치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이 가중치역 추적에 대해서는 좀 더 찾아보시길 바래요. 네, 그래서 뭐 편미분의 부호가 바뀌면, 네, 뭐 기울기의 부호가 뭐 서로 다르면 알고리즘이 극소값을 뛰어넘었다는 걸 의미하지만 오차가 증가하였는지 감소하였는지 의미하진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아까 얘가 이렇게 된 거면 스텝 사이즈를 증가하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작아질 때야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오차가 작아질 때야 그렇죠? x축이 이렇게 y축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얘는 얘보다 좀 더 작아진 값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얘는 뭐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똑같은 점인데
이렇게 갔어요. 그럼 오차가 이만큼 커진 거죠. 그렇죠? 이만큼 해서 이만큼 오차가 커진 건데 그럼 여기서 계속 스텝 사이즈를 키우면 어때요? 이렇게 발산해서 학습이 안 이루어지겠죠. 학습이 안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고려해서 아이겔과 후스캔이라고 하는 위대한 분이 얘를 수정하였고 각각을 I 알프로 플러스 I 알프로 마이너스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뭐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예, 여기서 지금 얘만 좀 더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그래도 뭐 한 번씩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지금 각각의 가중치에 대해서 각각의 그레디언트의 부호가 같으면 네, 스텝 사이즈를 좀 더 줄여서 이렇게 스텝 사이즈를 결정해서 뭐 부호는 뭐 이렇게 정해지도록 하고 이렇게 가중치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부호가 반대다. 그러면 뭐 스텝 사이즈를 크게 하도록 하는데 지금 이게 뭐냐면 이 n-1이에요. 얘가 뭐 w가 n-한 번째 가중치가 여기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지금 en이 더 크다는 것은 이 함수가 지금 en이라고 해봐요. en이 더 크다는 것은 뭐 이쯤 가면 뭐 en이 더 큰가요? wn이 그래서 여기가 뭐 한 2에 n-1쯤 있겠죠? 그렇죠? 여기에 뭐 이 n이 있겠죠? 그렇죠? 여기에 이 n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 n-1보다 이 n이 더 큰가요? 뭐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wij는 wijn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데 봐봐요. 얘는 0이니까 그 다음에 얘를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잘 어떻게 학습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뭐 IR 프로 마이너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얘에 대해서 네, 좀 더 살펴보고 올 걸 그랬나 봐요. 근데 뭐 지난번에도 이걸 잘 이해를 못했었기 때문에 뭐 봐도 뭐 안 봐도 똑같을 것 같긴 했네요. 이게 0보다 크면 네, 스텝 사이즈를 좀 더 줄여서 학습을 하도록 하고 얘가 지금 부호가 다르면 스텝 사이즈를 좀 더 키워서 학습을 하도록 하는데 대신에 여기서의 얘는 0을 할당한다. 네, 그래서 0보다 작으면 0을 할당한다. 여기다. 그래서 시그널 펑션이 0이 돼서 뭐 그대로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네, 뭐 0이면 네, 뭐 0이면 얘도 0이 돼서 뭐 학습이 그대로겠죠? 뭐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 아니면 제가 따로 또 영상에 올릴게요. 네. 벌써 텐서플로우 예제 이게 시간이 다가왔네요. 네, 사실 이거 하면서 사실 도서관에서 되게 힘들었었는데 이 책의 코드가 텐서플로우 2.0까지 나왔잖아요. 예, 텐서플로우 현재 나온 게 2.0이고 현재 뭐 케라스하고 합쳐졌는데요. 그래서 2.0부터 이 케라스를 불러올 때 뭐 임포트 텐서플로우 as 뭐 tf 이렇게 불러와서 뭐 안에서 쓸 때 뭐 tf.keras 이렇게 쓰잖아요. 뭐 이게 보이면 2.0 코드다 뭐 이런 뜻인데 책에서 대부분의 거의 코드가 이 케라스를 안 쓰고 그냥 텐서플로 1.0 코드를 그냥 그대로 갖다 놓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교수님들이 뭐 최근에 이 딥러닝 코딩을 안 하시나? 이 책 쓰신 교수님들이 뭐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2.0으로 걸치면서 좀 없어진 함수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tf. 이 place 홀더라고 하는 여러분들 함수 보신 적 있으십니까? place 홀더. 뭐 x는 뭐 어쩌고 플레이스홀더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거 저희 학교 4학년 선배님들한테 여쭤봤을 때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이게 텐서플로우 1.0에서 쓰는 코드래요. 이게 이런 코드를 이 책에서 그냥 그대로 막 쓰고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실습을 하는데 코드를 막 직접 써야 되니까 2.0 코드를 제가 막 찾아서 직접 써야 되니까 제가 엄청 죽는 줄 알았거든요. 이 코드는 뭐 보여드릴까 말까 뭐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뭐 이번 영상에서는 보여드리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기회가 되면 이 텐서플로우 코드 실행하는 것도 제가 뭐 콜앱에 있거든요. 뭐 그때 뭐 보여드리도록 하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챕터 2에서 우리가 신경망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신경망의 뭐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죠. 뭐 노드란 무엇인가, 뭐 또 뭐 있나요? 뭐 가중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뭐 인간의 뇌를 모방해서 우리가 인간의 뇌가 학습하는 과정을 그대로 그 모방해서 컴퓨터가 학습하게끔 그런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끔 뭐 하는 것이 신경망의 어떤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그 결국에는 컴퓨터 메모리 상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여기서도 효율적인 걸 좀 많이 따져야 되는데 뭐 배치 학습, 온라인 학습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치 학습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신경망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뭐 데이터를 한 번에 이렇게 전부 다 줬다가 이렇게 다시 뭐 어떤 값을 뭐 출력을 하겠죠. 뭐 실제 우리가 원하는 이 레이블과 뭐 어떤 비교를 해서 네, 그래서 역전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한번 에포크로 하는 게 배치 학습이고, 그러면 온라인 학습 같은 경우에는 뉴럴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으면은 예, 뭐 튜플이 뭐 이렇게 있으면 튜플 한 개씩 네, 이렇게 x1, y1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죠. 뭐 x1 볼드테로 쓸까요? x1 뭐 y1 네, 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뭐 그렇습니다. x1, y1, x2, y2, xn, yn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한 개씩 이렇게 집어넣어서 어떤 값을 출력하게끔 한 다음에 이 오차 신호를 생성해서 이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을 해요. 네, 그 다음에 x2, y2를 집어넣은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온라인 학습이고요. 이거를 우리가 사실 저도 아직 정확한 차이에 대해서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확률적 경사 하강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와 사실 뭐 용어를 거의 같은 의미로 책에서 쓰더라고요. 한번 써볼까요? 확률적이란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 네, 경사. 네,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이런 용어를 뭐 온라인 학습과 거의 뭐 거의 뭐 같은 의미로 쓰더라고요.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전파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두 가지 단계로. 첫 번째가 전방향 계산이고, 두 번째가 역방향 계산인데, 뭐 전방향 계산은 이 가중치가 바뀌지 않고 어떤 입력값이 있으면 이렇게 쭉 계산을 해서 우리가 어떤 원하는 어떤 출력값을 네, 얻어내는 과정이고요. 그럼 백프로파게이션이 뭐냐?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학습의 원리인데, 네, 이 신경망에 포함되어 있는 최적의 가중치를 찾는 것이죠. 써볼까요? 아마 이 책에 이런 말이 없을 겁니다. 이 최적의란 말은 데이터를 잘 설명하고 예측하는 이겠죠. 데이터를 잘 설명, 잘 설명하고 예측하는, 예측하는 어떤 파라미터를 찾는 것이죠. 네, 그게 뭐 여기서는 뭐 WIJ랑 또 뭐 있었나요? 뭐 BJ 이런 게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얘 편향이고 얘는 뭐 가중치라고 하죠. 네, 얘를 찾는 겁니다. 네, 이 신경망에 들어있는 그래요. 그걸 찾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원하는 레이블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얘와 이 어떤 오차를 계산해요. 이 차이를 오차를 우리가 최소를 해야 되겠죠. 오차를 최소화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거꾸로 가면서 네, 거꾸로 가면서 이 오차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기울기를 계산해서 얘를 이렇게 줄이는 방향으로 또 거꾸로 가서도 이렇게 국부적 기울기를 계산해서 뭐 어떻게 가중합을 한 다음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학습을 해서 결국에는 오차를 가장 작게 하는 방향으로 이 최적의 파라미터를 어떻게 구해서 나중에 뭐 우리가 못 본 데이터에 대해서 잘 예측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뭐 이 2.4절에서 우리가 이게 뭔가요? MSE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죠. 한국어로 계속 헷갈리네. MSE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이게 평균 제곱 오차 평균 제곱? 뭐 그쵸? 그거나. MSE를 최소화하는 것인데 얘는 뭐 주로 회귀에 주로 쓰죠. 네. 근데
5절에서 우리가 교차 엔트로피 기반 델타 규칙에 대해서도 따로 이야기했습니다. 얘는 뭘 이야기하기 위한 것인가? 분류를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렇죠? 뭐 주로 지도학습의 어떤 방법론적인 것에 보통 뭐 회귀, 뭐 분류 이거 두 개를 보통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죠? 어떤 Y 레이블이 존재해서 얘를 X 레이블이 이렇게 쫙 있고 어떤 Y 레이블이 존재해서 얘를 가지고 얘를 예측할 수 없을까? 뭐 이렇게 답이 있는 문제를 얘를 가지고 이렇게 찾는 문제를 지도학습이라고 하고 뭐 보통 회귀 어떤 값을 예측하는 거, 분류 어떤 범주를 예측하는 거 이렇게 나누곤 합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일곱 번째에서 이제 역전 알고리즘을 좀 더 변형해서 네, 우리가 오늘 한 거죠. 이 적응적으로 학습을 해서 네, 좀 더 효율을 높이는 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사실 예, 뭐 중요한 고려 사항 이 부분은 저도 사실 하면서 이런 거 그냥 줄줄이 설명해 이거 줄줄이 설명밖에 못하고 선배님 앞에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하지 말까 하고 빼버릴까 했는데 이게 사실 딥러닝이나 뭐 그런 데 하면서도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들 현실적으로 딥러닝을 하는데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저도 따로 한번 더 복습을 따로 할 예정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텐서플로우 예제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안 보여드렸지만 나중에 그 콜앱에 제가 또 작성해 놓은 코드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챕터에서는 우리가 DBN과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네, 뭐 Deep Belief Network 이건가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Deep Belief Network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해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진 값을 가지는 RBM에 대해서 베르누이 RB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장시간 들어주시느라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뭐 들어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허접한 영상 이렇게 보시면서 네, 무슨 생각을 하셨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뭐 한번 보셨으면 뭐 댓글 좀 남겨주시고 네, 뭐 좋아요나 구독은 뭐 필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오늘은 여기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